벼슬을 준 거지 처녀. 옛날 경주에 손선달이란 사람이 살았다. 그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집안에는 재산이 꽤 많았다. 손선달은 무과에 합격한 지 이미 몇 해가 지났지만 아직 벼슬자리에 임용되지 못해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손선달은 관직 임용을 기다리다 못해 한양의 유력한 양반들에게 벼슬자리 청탁을 넣어볼 요량으로 가산을 팔아 돈을 마련해 한양으로 상경했다. 그렇게 시작한 한양살이가 벌써 1년을 넘어갔고 그동안 몇 번이나 거듭해 가산을 팔아 돈을 마련했었다. 어지간히 행세 좀 한다는 양반들에게는 거의 청탁을 넣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손선달은 아직 관직에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하루는 집에서 편지가 왔다. 어머니로부터의 편지였다. 이제 논밭을 팔아 돈을 보내려 해도 팔 것도 없다. 아직 관직에 나가지 못했으면 그만 내려와서 나 굶어 죽는 것 구경이나 하거라. 가산을 다 탕진했으니 그만 포기하고 내려오라는 어머니 식의 표현이었다. 손선달은 그동안 식객으로 머물고 있던 집의 대감마님을 찾아가 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한양에 머물 여력이 없어 고향으로 내려가려 합니다. 사실 손선달은 이런 얘기를 하며 내심 자기를 불쌍히 여겨 이제라도 변두리 고을의 원이라도 하나 시켜주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으나 대감에게서 돌아온 말은 조심해서 내려가라. 라는 말과 노잣돈 몇 푼뿐이었다. 손선달은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한양을 떠나 경주로 향했다. 그러다 양평쯤에 도착해 어느 주막에 묵게 되었다. 선달이라고 말하니 주막에서는 선달님 하며 대접을 해주느라 조그마한 방 하나를 새로 치워서 내주는데 방 안에 들어가 있자니 밖에서 여자들 목소리가 들렸다. 야야, 오늘은 그 방에 손님 계신다. 선달님이 계시니까 너는 다른 데 가서 자거라. 제가 다른 데 잘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럼 부엌에서라도 자게 해주셔요. 손선달이 문을 열어보니 17, 8 정도로 보이는 거짓골을 하고 있는 처녀가 주모와 옥신각신 하고 있었다. 조금 뒤 날이 저물고 저녁을 다 먹고 난 손선달이 자기 전에 소피를 보러 뒷간에 다녀왔다. 그런데 들어오다 보니 아까의 거짓 처녀가 부엌의 아궁이 앞 벽에 기대 있는 것이 아무래도 거기서 밤을 지새우는 모양이었다. 그 모습에 측은함이 들어 너 거기서 자면 감기 걸린다. 추운데 부엌에 있지 말고 방으로 들어와 윗목에서 자거라. 처녀는 얻어먹고 노숙하는 처지에 가릴 것이 없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고는 방으로 냉큼 들어간 처녀는 윗목의 자리를 잡고 누웠다. 밤은 깊어가는데 손선달은 잠이 오지 않았다. 그것은 거지 처녀 또한 마찬가지인 듯했다. 둘은 이런저런 인생 푸념을 늘어놓다가 서로의 마음의 위로가 되었던 것인지 결국은 합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다.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는데 모른 척하고 그냥 떠날 수 없었던 손선달은 옷이라도 해 입으라며 돈 4냥을 주었다. 내가 경주에 사는 손선달이란 걸 잊지 말고 무슨 일이 있으면 찾아오너라. 모른 채 하진 않을 것이니. 손선달은 그렇게 거지 여인과 짧은 이별을 하고 부지런히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을 옮겼다. 손선달이 경주에 도착해보니 자기가 살던 큰 기와집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웃집 행랑에 새들어 살고 있었다. 손선달은 그날부터 나무 장사를 해서 어머니와 먹고 살았다. 한편 손선달이 주고 간 4냥을 거지처녀는 소중히 간직하고 허투루 쓰지 않았다. 그녀는 주막에서 벌어지는 노름판에서 돈이 떨어진 노름꾼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크게 쳐서 악착같이 돌려받았다. 돈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한 번은 돈을 떼어 먹으려는 노름꾼이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녀는 그 노름꾼의 집을 알아내어 그 집 대문에서 돈을 받을 때까지 드러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다.
몇 번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소문이 퍼지자 노름꾼들은 그녀에게 돈을 꾸더라도 떼어먹으려는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돈이 조금 모이자 그녀는 주막에서 먹고 자며 여기저기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수집하여 사람들이 원할 만한 물건을 미리 구해놓고 매점매석하는 데 이용했다. 그녀는 명석했고 운도 따라주어 몇 년이 지나자 제법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한양에 큰 여각을 차렸다. 그리고 그 여각의 이름은 바로 경주 손선달집이라고 지었다. 그녀는 또한 이렇게 악착같이 살면서도 손선달과 한 번의 합궁으로 아들도 낳았다. 아들에게는 독선생을 붙여 글 공부에 힘을 쏟았다. 그녀가 이제는 경주에 사는 손선달을 찾아보려 생각할 때쯤이었다. 경주에서 올라왔다는 이방 하나가 돈을 꾸러 여각에 왔다. 이방은 한양에 돈을 상납하러 왔는데 돈 1000냥이 모자라 급하게 변통할 곳을 찾다가 소문을 듣고 경주 손선달 집 여각으로 온 것이다. 나는 경주 관아 이방인데 돈을 1000냥 꿔줄 수 있겠소? 경주에서 오시었소? 얘 경주 있다고 했잖소. 혹여 손선달을 아시오? 나무 장사를 하고 있는 손선달은 알고 있어. 이방은 손선달이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 나무 장사를 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손선달의 용모에 대해 상세히 말해주었다. 여인이 찾던 바로 그 손선달이 맞았다. 돈은 꿔주겠소. 그리고 돈을 갚으려 나한테 가져올 필요 없이 손선달에게 갖다 주시오. 또한 내가 편지 한 장을 써줄 테니 꼭 전해주시오. 갚을 돈 1000냥을 한양까지 운반하려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기에 이방에게는 횡재나 다름없었다. 아, 물론이지요. 돈과 편지는 손선달에게 꼭 전달하겠소. 여인은 손선달의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내용과 그동안 살아온 여정을 간략히 편지에 써서 이방에게 주었다. 얼마간의 시간은 흘러 경주에서는 이방이 자기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손선달은 관아를 찾았다. 그러자 이방은 돈 1000냥과 함께 편지 한 장을 주었다. 돈 1000냥이면 손선달에게는 엄청난 거금이었다. 대번에 부자가 되는 돈이었다. 얼떨떨한 손선달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보았다. 그것은 몇 년 전 자신과 하룻밤 인연이 있었던 거지 여인의 글이었다. 손선달은 다음 날 곧바로 한양으로 출발했다. 한양에 도착해보니 여인은 으리으리하게 커다란 여각을 하고 있었고 아들을 잘 키우고 있었다. 손선달은 어머니도 한양으로 모셔와 이제는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여인의 집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행복하고 걱정거리는 없었으나 하는 일조차 없는 손선달이 걱정되었는지 하루는 여인이 말했다. 이제부터 아침마다 돈을 10냥씩 드릴 테니 그 돈을 가지고 나가셔서 어디에 쓰건 술을 마시건 누굴 주건 반드시 당일에 다 쓰고 돌아오십시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가난에 찌들어 살던 손선딸은 아는 사람도 없는 한양에서 하루에 10냥 쓰는 게 쉽지 않았고 그냥 가지고 돌아오는 날이 많았다. 어찌 돈을 안 쓰고 오셨습니까? 아, 그것이 만고에 쓸 데가 없어. 닷새를 돈을 안 쓰고 그냥 돌아오자 다음 날 아침 여인이 다시 10냥을 주며 말했다. 오늘도 돈을 쓰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실 거면 다시 경주로 내려가십시오. 아이, 오늘은 꼭 다 쓰고 들어오겠어. 손선달은 그동안 자신이 고생하던 걸 생각하니 아까워서 쉽게 돈을 쓰지 못했으나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써야겠다고 마음먹고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한참을 돌아다니다 어느 골목에서 큰 기와집 하나를 만났다. 소슬대문의 지붕은 다 엎어져 가고 대문 안으로 보이는 마당에는 잡초가 우거져 있었다. 그 마당가에 보니 10살 조금 넘게 먹어 보이는 여자아이 하나가 훌쩍훌쩍 울고 있었다. 너 왜 울고 있니? 배가 고파서 웁니다. 손선달은 아이가 안쓰러워 팥죽 한 그릇을 사다 주었는데
아이는 그것을 먹지 않고 안으로 들고 가는 것이었다. 왜 안 먹고 어디로 들고 가느냐? 예, 지금 마님이 다 죽어갑니다. 굶어서. 아, 그럼 한 그릇 더 사주마. 가지고 들어가거라. 아, 마님뿐 아니라 지금 대감님도 다 죽어갑니다. 도대체 어찌 된 것이냐?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이는 이 집 마님의 몸종이며 이 집 대감이 그 전에 병조판서로 있다가 간신에게 모함을 받아 귀양을 다녀와 보니 가솔은 모두 흩어지고 재산도 남아있는 게 없는 것이 한마디로 풍비박산 나 있었다는 것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견디다 못한 대감과 마님이 안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굶어 죽으려 한다는 것이었다. 손선달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 보니 과연 두 사람은 곧 죽을 듯 골골하고 있었다. 손선달은 쌀을 사오게 해서 미음을 끓여 두 사람이 먹게 해주었다. 손선달은 이제 날마다 이 집에 들려 먹고 사는 걸 돌봐주겠다는 말을 몸종에게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다. 잠시 뒤 정신을 차린 대감이 말했다. 어느 몹쓸 놈이 또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 굶어 죽겠다는데 왜 내 입에 마음대로 고기를 넣었느냐? 대감마님, 어떤 분이 이제 잡수시는 건 해결해 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일어나십시오. 다음 날부터 손선달은 날마다 이 집에 들러 돈을 10량씩 놓고 갔다. 날마다 돈 10량이면 세 식구가 호강하며 살 돈이었다. 그렇게 이 집에 몇 달을 돈을 가져다 주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은 손선달이 다른 곳에 들렸다가 평소보다 좀 늦게 점심때가 돼서 돈을 가지고 갔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그 집 마당에는 병사들이 가득 서 있었고 대문에서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걱정이 되어 집안을 기웃거리는 손선달을 그 집 대감이 발견하고는 서둘러 달려나와 맞아들였다. 대감은 평소와는 다르게 관복 차림이었다. 안 와서 기다리고 있었네. 내가 이제 누명이 벗겨져 다시 병조판서가 되었네. 마지막으로 그걸 주게. 대감은 그동안의 고마움을 더욱 깊이 새기고자 마지막으로 손선달에게 10량을 받았다. 10량을 주고 집으로 돌아온 손선달은 다음날 북병영의 병마절도사로 임명되었다. 병조판서가 된 대감이 이미 묵과에 손선달이 합격한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와 같은 벼슬을 내린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손선달은 돌고 돌아 드디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 손선달은 어렵게 얻은 관직인 만큼 그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했으며 가정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이끌어갔다고 한다. 손선달이 이렇게 성공하게 된 연유에는 지혜로운 거지처녀의 도움도 중요했겠으나 결국 가장 중요했던 것은 다른 이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은 손선달의 착한 심성이었고 그것이 결국에는 복을 불러온 것이 아니었을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